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중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비율이 9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천시가 2월 중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 일기 신도시 재구조화를 시작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이 이슈토크 경인 대담에 출연해 새해 부천시 정책과 현안을 밝혔습니다. 부천시 대규모 개발과 스마트시티 확장, 환경 현안 등을 살펴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 특급 매출액이 김포에서만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관련 소식 취재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기 신도시 재구조화를 고민하고 있는 부천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해 곧 내놓을 계획입니다.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리모델링 시의 현행법상 지자체의 역할이 재건축 재개발처럼 구체적이지가 않아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2025년이 되면 부천 지역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90%가 법적으로 리모델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458개 단지에 이릅니다. 부천에는 이미 지난해부터 5개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단지는 주민 동의 조건을 충족해 곧 리모델링 추진 조합을 설립합니다. 하지만 주민들도 지역 행정도 처음 나서는 일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부천시가 아직 인허가 관계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본 경험이 없으세요. 이제 저희랑 처음 시작을 해야 되는 거라 그거를 어떻게 잘 풀어나가서 사업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천시가 뒤늦게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리모델링 수요를 예측해 2025년까지 46개 단지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단지와 유지 관리가 가능한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가 없는 리모델링 단지는 지원 대상 총량에서 제외했습니다. 부천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과 지원센터, 자문단 등을 운영해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묶여있던 용적률 상한도 피해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한 지역 한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에도 불과하고 용적률은 주택법하고 건축법에서 건축 심의에 의해서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걸 가지고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 부천 괴안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단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는 해당 컨설팅을 통해 단지 여건에 맞는 리모델링 방식과 사업성 분석, 또 부담금 산정 내용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의 하나의 모델이 되기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도시정비법을 따르는 재건축, 재개발과 달리 주택법을 따릅니다. 주택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 인허가 외 공공의 다양한 지원 역할을 담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후 문제를 안고 있는 일기 신도시들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규모 개발 과제부터 신기술 또 환경 분야까지 부천에는 국가 사업과도 연결되는 굵직한 현안이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네, 올해는 이 과제들을 얼마나 또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장덕천 부천시장을 만나봤습니다. 대담 주요 내용 이정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정부 3기 신도시인 대장지구의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 문제와 함께 그동안 말을 아꼈던 입주 기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청년 또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부천시에서는 또 중요한 게 이제 산업, 그렇죠. 기업들 들어오는 것인데, 네. 아마 뭐 아주 좋은 앵커 기업이 들어오지 않을까, 며칠 내로 좀 필요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덕천 시장은 이어 지난해 LH의 사업 중단 통보로 논란이 됐던 대장 안치구 개발이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발표 이후에 예. LH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설득도 했고 주민들도 또 많이 나서 주셨고 해서 지금 뭐 실무선에서는 다 예. 아마 진행해도 괜찮다는 판단을 했고요. 아마 뭐 내부 결재가 남았다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을 넘어 대선 공약으로까지 등장한 일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장 시장은 부천 중동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가시적인 조치들, 특별법 이제 목표는 일단 그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이나 이런 재구조화를 위한 특별법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예. 걸 전제로 이걸 빨리 조속히 추진해야 되고 이제 더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판단을 예. 했고요. AI 등 신기술을 각종 도시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국내외 주목을 받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특히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기술을 융합해 고도화를 이뤄내는 한 해가 될 거라며 자신했습니다. 대중교통 잘 이용하시면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능형 예. 교통 시스템. 그거 하고 나면 아마 예. 도시의 교통 흐름이 상당히 좋아진, 뭐 옛날에 시뮬레이션 해보면 한 30% 뭐 흐름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사실상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가 미뤄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현안에 대해서는 과정이 순탄치 않더라도 필요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추진하는 데 있어요. 뭐 이게 누구나가 다 공감을 합니다. 필요하다는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걸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좀 약간의 뭐 어려움은 겪겠지만 예. 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부천의 다양한 현안을 다룬 장덕천 부천시장 대담의 자세한 내용은 뉴스 후 이어지는 헬로 이슈 토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정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중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비율이 9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이루어진 유전자 증폭 검사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55명 중 85.6%인 475명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14일에는 69%였던 것이 20일에는 91.5%로 치솟았는데요. 단 같은 기간 인천 전체 확진자 2,198명 중에 475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돼 오미크론 검출률은 21.6%입니다. 하지만 전파 속도가 빠른 오미크론 감염 비율이 높아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도 크게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김포 교회에서 잇따라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12일인데요. 이후 연이어 추가 감염자가 나오면서 21일 기준 교회 관련 확진자는 203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집단 감염의 확진자 대부분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집단 감염 여파로 이날 김포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1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어느덧 3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죠. 코로나19 발생 2년간의 기록을 숫자로 되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숫자 함께 보시죠. 무슨 숫자인지 바로 알아보시겠나요?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날입니다. 자, 벌써 만 2년이 넘었는데요. K방역이 선방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역 피로도는 높아졌습니다. 델타에 이어서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하면서 그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숫자 이어서 보시죠. 4와 7,849라는 숫자가 떠 있는데요. 이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정점에서 나온 일일 신규 확진자 숫자입니다. 먼저 1차 대유행이었던 대구 신천지발 유행에서 또 2차 서울 도심 집회발 대유행, 그리고 가을철 3차 유행을 거쳐서 지난해 12월 15일 국내 최다 확진자는 7,849명으로 역대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11월 한 달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했다가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죠. 이어서 또 복잡한 숫자가 나왔는데요. 자, 앞에 나온 숫자는 71만 명, 지금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를 뜻합니다. 지난 20일 0시 기준으로 정확하게는 71만 2,503명이었는데요.
그 뒤에 1억 1,242만 회는 국내 백신 접종 횟수를 다 합친 숫자입니다. 지난 20일 0시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횟수는 1차가 4,453만 회, 2차가 4,367만 회, 그리고 3차 추가 접종이 2,421만 회였습니다. 네, 아직 코로나19 사태는 끝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코로나와의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보는 코로나19였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키워드로 정리한 뉴스입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키워드,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375억 원 규모의 무이자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 감소와 영업 악화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건데요. 대출 후 최초 1년은 무이자, 이후 2년간은 연 1%대의 이자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출 상환은 1년 거치 후 4년간 매월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보증 수수료는 연 0.8%입니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100억 돌파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 앱이죠. 배달 특급 매출액이 김포에서만 100억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인데요. 김포시는 지난해 3월 배달 특급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매출액이 벌써 100억 원을 넘어섰고 가맹점은 무려 2,200여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김포시는 도내 시군 가운데 지역 화폐 사용률이 높은 지역이기도 한데요. 경기도는 배달 특급과 김포페이가 만나 매출액이나 사용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키워드는 따뜻한 나눔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평구에서도 여러 기관이 성금과 물품을 기탁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20일에는 쌍용자동차 부평정비사업소가 갈산 1동에 백미 330kg을, 기독교 대한감리회 부평교회가 부평구에 백미 10,000kg을 전달했습니다. 또 지난 19일에는 삼산 1동 주민자치회가 성금 100만 원을, 세계로 선민교회가 장학금 350만 원을 각각 삼산 1동에 기탁했는데요. 같은 날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인교회는 쌀 1,000kg을 부평 3동에, 또 동암신협이 십정 2동에 쌀 500kg을 전달했습니다. 청천 2동 통장자율회도 이날 백미 830kg을 청천 2동에 기탁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모두에게 따뜻한 설 연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시정 당협위원장이 21일 부천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3대 주요 핵심 과제를 언급하며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와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오정 군부대 이전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첨단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장 신도시 부지에 김포공항, 마곡지구와 연계한 항공정비산업 MRO와 4차 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광역동을 폐지하고 36개 구청을 복원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위한 규제 완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천은 재정 자립도가 하락하고 공해, 배드타운, 지역 불균형 문제 등으로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도시가 됐다며 허울뿐인 문화도시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인천 지역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무역 수지는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천 지역 수출은 전년 대비 21.7% 증가한 459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기존 연간 최대 수출액인 2018년 407억 8천만 달러를 넘는 수치인데요.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69.8% 증가했고 화장품과 철강판 등도 수출이 크게 늘어났지만 반도체 수급난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수출은 6.2%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을 비롯해 미국과 베트남, 대만, 일본 순으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수입은 전년보다 38.5% 늘어난 534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되면서 무역 수지는 74억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